기원전 141년 정월 한나라 경제가 죽고 유철이 즉위하니 그가 바로 한나라의 무제였습니다. 한무제의 시기에 한나라는 다양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한무제는 먼저 경제 이유로 약화된 제후의 세력을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각종 다양한 법들을 제정하여 제후들이 정치적, 군사적, 재정적 힘을 갖지 못하도록 했죠. 그런데 한무제가 가장 집중했던 국정과제는 바로 흉노와의 관계였습니다. 흉노는 한나라 고조 유방의 시기에 엄청나게 강해져 당시 흉노의 지도자였던 묵돌 선우는 한 고조의 대군을 포위하고 치욕을 선사한 적도 있었습니다. 문제와 경제는 흉노와 크게 충돌하지 않았지만 무제는 문제와 경제식이 축적된 국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흉노 세력을 크게 몰아내고자 했습니다. 일단 무제는 다른 국가와 연합하여 흉노를 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장건이라는 인물을 대월지에 파견하여 월지인들과 한나라가 힘을 합쳐 흉노를 견제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장건의 서역 여정은 흉노의 방해로 비록 그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의 서역행을 통해 한나라는 멀리 서역에 존재하는 국가들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실크로드 교역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한편 한무제는 한나라의 군사 제도를 개혁하고 동중서의 건의를 수용하여 유교를 통치 원리로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활동을 통해 한나라는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이렇게 강해진 국력으로 한무제는 이제 흉노를 본격적으로 공격했습니다. 한무제 시기 흉노 정벌에서 큰 공을 세웠던 인물은 바로 곽거병이었습니다. 그는 기원전 121년에 표기 장군으로서 한무제의 명에 따라 1만의 기병을 통솔하고 흉노와 전투를 펼쳤습니다. 곽거병의 군사적 재능은 엄청나서 그의 군대는 흉노의 소왕 2명을 전사시키고 자그마치 8,900명에 달하는 흉노 전사들을 죽이거나 포로 신세로 만들었습니다. 여름에 다시 흉노를 공격한 그는 이번에는 흉노 세력 깊숙한 곳으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갔습니다. 이번 싸움에서 곽거병은 소왕 70명을 포로 신세로 만들었고 무려 3만에 달하는 흉노 사람들을 죽이거나 포로로 만들었습니다. 흉노의 혼야왕은 큰 패배를 당했는데 흉노의 지도자인 선우는 참담한 패배에 분노해서 혼야왕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이에 결국 혼야왕은 한나라에 항복하기로 했습니다. 곽거병은 혼야왕을 한나라의 수도 장안까지 경호하여 혼야왕이 한나라의 무제를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원전 119년에는 더욱 강력한 한나라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한나라 무제가 지금까지 숱한 공적을 세운 위청과 곽거병에게 흉노를 칠 것을 명령한 것이죠. 곽거병과 위청은 각자 약 5만에 달하는 기병을 통솔했고 엄청난 말과 물자, 보병과 보급병을 데리고 흉노를 공격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무려 고비 사막 이북 지역을 넘어가서 흉노의 군대를 공격했습니다. 흉노의 선우도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위청이 보낸 한나라의 기병 5,000명과 흉노의 기병 1만 명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펼쳐졌습니다. 전투의 승자는 위청의 한나라 군대였습니다. 곽거병도 위청과 같이 거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흉노의 좌현왕이 지휘하는 군대와 치열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이후 곽거병의 군대는 흉노를 너무나도 맹렬히 추격하여 흉노를 현재 몽골에 위치한 hen티 산맥 바깥으로 몰아내버렸습니다. 이제 흉노는 한나라에 크게 패배해서 전성기의 영광을 잃고 말았습니다. 반면 한나라는 한 고조 유방식이 백등산 전투의 치욕을 씻고 실크로드 무역을 확대하여 국력을 과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무제의 흉노 정벌에는 너무나도 많은 군비가 필요했습니다. 과격할 정도의 흉노 정벌로 인해 문제와 경제가 비축했던 한나라의 부는 죄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한무제는 부족해진 한나라의 재정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실행된 것이 바로 염철전매와 균수법 그리고 평준법이었습니다. 염철전매는 소금과 철의 판매를 국가가 독점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소금은
사람들의 생존과 식사에 필수적인 것이었고, 철은 철제 무기와 철제 농기구의 생산에 필수적이었습니다. 한무제는 필수적인 소금과 철을 전매하여 흉노 정벌로 탕진한 한나라의 국가 재정을 충당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한무제는 균수법을 통해 균수관이 물자의 운송을 관리하고, 평준법을 통해 국가가 비싼 물건은 팔고 싼 물건은 사서 물가를 조절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도 모두 국가가 경제를 통제하여 부족한 재정을 늘리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후에도 한무제는 남쪽의 남어를 멸망시켜 9개의 군을 설치하고, 동쪽의 고조선을 멸망시켜 4개의 군을 설치하는 등 정복 전쟁을 지속했고, 이러한 전쟁의 지속으로 인해 재정은 계속해서 소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한나라 무제도 이제 슬슬 자신의 후계를 확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원전 88년에 막내였던 유불능을 태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무제는 한 고조의 죽음 이후 권력을 휘두른 여태후의 사례가 다시 재현되지는 않을지 매우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무제는 충성을 다하여 자신의 흉노 정벌에서 활약했던 곽거병의 이복 동생인 곽광에게 후위를 부탁하고, 유불능의 어머니인 구익 부인을 제거해서 여태후의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결국 곽광과 다른 신하들에게 뒷일을 맡긴 한나라 무제는 역사적인 자신의 재위기를 마감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유불능은 황제의 자리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소제였습니다. 그런데 소제의 나이는 아직 8살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제가 뒷일을 부탁한 곽광이 정치를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소제는 그리 오래 살지 못하고 후계도 남기지 못한 상태로 죽고 말았습니다. 대장군의 자리에 있던 곽광은 유불능의 황후이자 곽광의 외손이었던 상관 태후의 의도를 따라 무제의 손자였던 유하가 황제가 되도록 도왔습니다. 그런데 유하는 황제의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사치와 향락을 즐기고 한나라의 국정을 돌보려는 의지도 책임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곽광은 신하들을 모아 폐위를 추진했습니다. 결국 방탕한 황제 유하는 태후에 의해 폐위되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이후 무제의 증손 유순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니 그가 바로 선제였습니다. 무제 이후 황후의 계승에는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나라 황실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긴 역사를 이어가던 한나라의 맥을 끄는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왕망이었습니다. 선제 이후 원제를 거쳐 성제에 이르러 한나라의 정치는 점차 외척이었던 왕씨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습니다. 황실의 외척으로 강력해진 왕씨 세력에 힘입어 한나라의 권력을 장악하게 된 인물이 바로 왕망이었죠. 학문적 지식과 좋은 평판, 왕씨 일족이라는 좋은 배경을 바탕으로 왕망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애제 시기엔 잠시 권력을 잃었던 왕망은 평제를 세우고 그러면서 자신의 딸을 평제의 황후가 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혼인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 왕망은 심지어 한나라를 안정시켰다는 안한공의 칭호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원 후 5년에 평제를 독살하고 섭정하게 된 왕망은 이제 섭황제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2살짜리 유영을 유자영이라 부르며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이후 왕망은 자신이 황제의 자리에 올라야 한다는 당위성을 널리 퍼뜨렸습니다. 심지어 그는 한 고조 유방의 거짓 유서를 이용하는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갖은 술수를 사용한 왕망은 결국 여러 번의 거절 끝에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나라의 이름도 한나라가 아닌 신나라로 했습니다. 이제 신나라 가왕제가 되어 천하의 권력을 장악한 왕망은 한무제 이후 성장한 유가 지식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온갖 이상적인 개혁을 펼쳤습니다. 그는 이상정치의 실현을 위해 토지 소유를 제한하고 노비의 매매를 금지하고 여러 종류의 자원을 국가의 통제하에 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인 정책은 현실에는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후족들과 손흥민들 모두가 왕망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왕망이 추진한 개혁의 총체적 실패는 이후 신나라의 운명이 그리 길지 않다는 점을 암시했습니다.